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너레이티브 모델 is all you need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소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지금 디퓨전 모델이 가장 핫한데 그 전에 겐, VA,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처럼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종합해서 설명해드리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개의 모델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 먼저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겐은 이미지, 랭귀지, 뮤직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게임 이론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두 모델이 경쟁을 하면서 학습이 되고요. 이 겐의 유명한 단점으로는 트레이닝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그리고 제너레이션의 다이버시티가 적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겐에서 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노이즈 베리어블 Z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너레이터 G는 노이즈 변수인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위조된 샘플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모사하도록 학습되어 생성된 샘플은 실제 데이터의 샘플과 유사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이즈 Z는 가능한 제너레이터로 만들게 되는 아웃풋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노이즈 베리어블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 D는 주어진 샘플이 실제 데이터셋에서 나왔을 확률을 추정하게 되는데 실제 샘플과 가짜 샘플을 구분하도록 옵티마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 이미지인지 페이크 이미지인지를 판단한 그 아웃풋에 따라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가 파인 튜닝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답을 말하게 되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는 더 좋은 샘플을 만들기 위한 쪽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오답을 말하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리어드는 정답 수가 되고 제너레이터의 리어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말한 오답의 수가 됩니다. 이 과정은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동등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두 모델은 경쟁 구조에 있게 되고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 하고 동시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속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의 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 두 모델은 각자 기능을 최대로 향상시킴으로써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겐의 리미테이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두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데 이 게임 이론에서 한 플레이어가 전략을 바꿔도 예상된 이익이 없을 때 내시 이퀴브릴리엄이라고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모델은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독립적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두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게 컨버전스를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X, 파란색은 Y, 그리고 검은색은 XY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단 A라는 사람은 X를 업데이트해가지고 XY를 미니마이징 하려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Y를 업데이트해서 마이너스 XY를 미니마이징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XY의 오실레이션은 갈수록 커지게 되고 이게 바로 그 학습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시 이퀴브릴리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이런 겐의 문제점 중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우 디멘저널 서포트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두 라인의 오버랩이 아예 없고요. 오른쪽의 평면 사이에는 오버랩이 조금 라인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처럼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 있는 로우 디멘저널 매니폴즈는 오버랩이 거의 없다는 게 걔네 문제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겐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지만 각 이미지에서 강아지는 귀가 2개고 뭐 털이 갈색이고 눈이 2개, 코 1개 이런 식의 제약들이 하이 디멘저널 서포츠를 갖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우 디멘저널 서포츠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한 모델이 자라게 되면은 이게 로스가 빠르게 수렴하게 되고 학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로 생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그 모델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에 그 모드가 콜랩스 돼가지고 다양한 걸 표현하지 못하고 비슷한 것만 표현하게 된다는 거를 모드 콜랩스라고 합니다. 이게 걔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우리는 뭐 모드 콜랩스가 적다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걔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적당한 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겐 모델이 있을 때 어떤 겐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인지를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모드 콜랩스 제가 걔네 잘 모르는데 모드 콜랩스의 이유로 뽑히는 주요한 것들은 뭐가?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대표적인 문제점이나 큰 문제점만 했기 때문에 모드 콜랩스의 대표적인 원인에 관한 그런 것까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컴퍼한 매출이 없다고 써놨잖아요. 네. 이게 걔네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사실 지금 매트릭은 어떻게 보면 서브레이트하게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없다는 거는 모델 자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에서 착안한 것이지 뭐 피델리티 이런 쪽은 이제 생성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뭐 다른 테스트나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없는 때가 있나요? 왜 걔네서만 유독 프로퍼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나요? 제가 겐을 많이 뭐 공부를 하진 않아서 네. 네.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 문제는 걔네 리미테이션이 디퓨전은 없는 것 같아요. 디퓨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퓨전에서도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 성능은 높은데 피델리티는 되게 안 좋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VDM 같은 경우에는 NLL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내지만 피델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모델이어가지고 이거는 디퓨전 모델에서도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정확히 없다는 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VA가 있는데요. 이 VA에서 오토인코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토인코더는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베리에이셔널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죠. 여기에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안과 그래피컬 모델을 합친 것으로서 기존의 오토인코더와는 완전 다른 겁니다. VA는 인풋을 고정된 벡터에 매핑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에 매핑하는 것인데요. 이 우리가 매핑시키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P세타라고 하면은 인풋 X랑 레이턴트 인코딩 벡터 Z의 관계는 프라이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고 프라이어, 라이클리우드, 포스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는 리얼 파라미터 세타 스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Z를 샘플링하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 X를 제너레이트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옵티멀 파라미터 세타 스타는
리얼 데이터 샘플을 제너레이트하는 확률을 맥시마이징 하도록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측항을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그 프로바빌리티로 나타내면은 아래와 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p 세타 x에 대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p 세타 x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인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통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널라이제이션에서 p 세타 x를 잘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p 세타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이 레이턴트 인코딩 벡터 z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 스페이스를 더 빠르게 설치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오토인코더에서 인풋을 레이턴트 벡터로 만드는 게 인코더, 그리고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원래 인풋으로 만드는 게 디코더인데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프로바빌리티 관점에서의 인코더, 디코더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인풋 X를 만들어내는 것은 디코더, 그리고 우리가 인풋으로부터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것을 인코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X로부터 Z를 만드는 probability 인코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Q라는 새로운 펑션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크게 보면은 인코더, 디코더,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리고 인풋, 리컨스트럭티드 인풋해서 그 대략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토인코더의 그 로스 펑션을 한번 보자면은 어떤 인풋 X가 있고 우리가 이 X의 인코더,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어떤 아웃풋 간의 그 로스를 통해서 이 오토인코더를 옵티마이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를 크게 보자면 인코더와 디코더의 두 펑션을 컴포지션한 게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이 컴포지션 펑션에다가 넣었을 때 나온 것이 원래의 x값, 인풋 값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아이덴티티 펑션을 옵티마이징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를 가져오면은 이걸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인코더 부분을 여기서는 민이랑 코베리언스 아니 민이랑 베리언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지금 p 세타 x z 기분 x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q p라는 새로운 펑션을 통해서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p 세타라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 이 QB라는 새로운 어프록시메이션 펑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는 기존 KL 다이버전스의 정의와 다르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앞에 부분에다 둔 이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란 일단 원래 KL 다이버전스에서 앞에 있는 텀이 우리가 알고 싶은 트루 디스트리뷰션이고 뒤에 있는 텀이 우리가 그거를 프레딕션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대로 포워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면은 이 P가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0보다 큰 모든 지역을 우리가 프레딕션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매핑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인데요.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면은 이 Q를 조금 더 P에 맞게 좀 컴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네, 앞에 있는 그 리버스드 KL 다이버전스를
베이지안 룰이나 인테그럴 정의 같은 거를 다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기 아래에 있는 텀이고요. 일단 이 과정은 오늘 시간상 생략할 때는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해보시거나 저한테 오시면은 직접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색깔 바탕을 보시면 일단 여기 리버스드 케일 다이버전스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식은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게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이항에서 만든 텀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항은 우리가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때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데이터 X의 디스트리뷰션을 맥시마이징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케일 다이버전스 텀이 있죠. 이 케일 다이버전스 텀은 리얼 디스트리뷰션 P랑 그리고 에스티메이티드 포스테리어인 Q 간에 케일 다이버전스가 작아져야 이 전체에 있는 좌항이 맥시마이징 되므로 여기 뒤에 있는 이 텀은 그 레귤러라이저 텀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보통 학습을 할 때 로스를 미니마이징 하는 게 학습이 잘 된다고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미니마이징 식으로 이 식을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각각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로스 텀이 되게 됩니다.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안 메서드에서 위 로스 펑션은 베리에이셔널 롤 바운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에비던스 롤 바운드를 엘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엘보에서 이 롤 바운드 텀은 케일 다이버전스가 항상 넌 네거티브여서 0 이상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로스 VA가 이 로그 P세타의 롤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VA 로스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는 리얼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프로바빌리티의 롤 바운드를 맥시마이징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거는 리얼 데이터의 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하는 거를 여기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막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맥시마이징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로스가 미니마이징 되도록 학습하는 게 대체적으로 잘 된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스 텀으로 정해줬다. 그리고 이 로스 텀을 다시 엘보라는 거에다가 이제 도입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엘보가 사실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에비던스 로얼 바운드인데, 이게 왜 에비던스 로얼 바운드냐 하면은 이 케일 다이버전스 텀이 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엘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V 로스 VA는 이 텀이랑 똑같은 거죠. 아까 처음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케일 레버런스 그냥 폴드 케일 레버런스 쓰지 않고 리버스 케일을 쓰는 이유가 네. 왜 저게 더 피팅이 되는지에 네.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여기서 이 리버스드 케일 다이버전스 보시면은 여기 P가 여기 그냥 PQ가 지금 똑같이 매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포워드 케일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P는 그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트루 디스트리뷰션이고, 여기서 Q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해갖고 얻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케일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지금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 포워드 케일 다이버전스를 쓰면은 앞에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0보다 큰, 그러니까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는 모든 구간을 우리가 프레딕션 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커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금 그 모달이 두 개가 있죠. 모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중간에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실제 디스트리뷰션을 잘 커버할 수 없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워드 케일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리버스 케일 다이버전스를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그 케일 다이버전스를 쓸 때 리버스 케일 다이버전스를 사용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VA 로스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VA 로스를 앞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학습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학습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인데요. 로스 펑션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 Z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여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트레인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Z를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을 디터미니스틱한 베리어블로 바꾸기 위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t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펑션 t는 이 입실론 랜덤 베리어블 입실론을 디터미니스틱하게 z라는 베리어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q는 z 기분 x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사용해서 민과 코베리언스를 만들기 때문에 학습이 되게 쉬워지게 되는데요. 보통 그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쉬워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용해서 학습 불가능한 부분을 학습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궁금했던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을 모델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VA의 단점이 뭘까요? VA는 일단 리얼 데이터인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배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이 P 세타를 맥시마이징하는 그 옵티마이즈 세타를 세타 스타라고 했었죠. 근데 이 세타 스타를 우리가 이제 로그 프로바빌리티로 바꾸고 이거를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P세타에 대한 부분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우리가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익스플릿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의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랙터블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렘이라고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배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인풋 데이터 X에 어떤 펑션을 씌워서 Z를 만들어냈고 이 Z에다가 인버스 펑션을 씌워서 다시 리컨스트럭션한 X 프라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인버스 펑션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아키텍처 상으로 한계가 있고 뭔가 수식적으로도 뭐 립시츠 상수를 제한한다. 이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의 한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 바이 원 매핑 펑션을 적용해서 new 베리어블 x를 만들었고요. 이 x에다가 인버스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시어림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px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때 적용하는 게 change of variable인데 일단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디스트리뷰션에 인테그랄한 거랑 그리고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 인테그랄한 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랑 그러니까 X랑 Z 간의 그 이동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로그 디터미넌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멀티베리어블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디터미넌트는 어떤 펑션에 대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인데 만약에 n 디멘저널 베리어블에 대해서 변환할 경우 이 디멘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n by n 매트릭스에 대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게 되고 이 자코비안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제약해서 트랙타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디터미넌트가 등장한 거는 우리가 인버스 펑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인버스 펑션 계산을 위한 연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코비안이 계산하기 쉬워야 인버스 펑션을 적용하기 쉽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인버터빌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게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의 제약이고요. 일단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예전에 그 고주현 님이 그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세미나에도 등장한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앞에서는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노멀라이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노멀라이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존에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펑션을 수차례 적용을 해서 심플한 펑션으로 노멀라이징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심플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여기에다가 인버스 펑션을 적용하면은 다시 원래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텀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거고 뒤에 있는 텀이 조금 더 직관적인데요. 우리가 그 심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이 Z0에다가 K번의 그 펑션을 적용해서 ZK가 나왔습니다. 이 ZK를 X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의 덴시티인데요. 그래서 로그 PX는 어떻게 하냐면 이전 스텝에 대해서 로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고자 했던 이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의 덴시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각 스텝 하나하나를 플로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라는 말이 아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라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 전체를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하는 수식은 되게 직관적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이 D가 그 전체 데이터셋인데요. 전체 데이터셋에 속하는 이 각각의 X가 있는데 그 X에 대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징 하는 쪽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LL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VA랑 되게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퓨전 모델은 Non-Equilibrium Thermodynamics라는 피지컬 시스템을 본따 만들었는데요. 이게 디퓨전 그 논문을 읽으면은 이게 항상 조상벌 되는 논문이어서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오리지널 데이터에 작은 노이즈를 계속 가해줍니다. 그런 디퓨전 스텝을 마르코브 체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퓨전 스텝을 이제 리버스해서 디노이징하는 스텝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거의 다 이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닛 아키텍처가 되게 국룰이고 아직 이거를 많이 변형한 연구는 이제 곧 나오겠죠? 일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떤 인풋에다가 계속 노이즈를 가해서 어떤 Z를 만들고 이 Z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도 포워드 그리고 리버스 프로세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딥러닝 학습시킬 때 포워드, 백워드랑 약간 개념이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얼 데이터에 노이즈를 더하는 디퓨전 스텝으로 구성된 마르코브 체인을 우리가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원래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가하는 걸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디퓨전 모델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이즈를 인풋에다가 노이즈를 가해서 노이지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노이즈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노이즈를 주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를 주는 과정을 포워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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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xt-1에다가 노이즈를 줘서 xt로 가는 거니까 이 노이즈를 주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 xt는 그 xt-1을 컨디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q xt 기분 xt-1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디퓨전 하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바로 자기 이전의 타임 스텝에 그 컨디션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마르코브 체인입니다. 혹시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해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은 라지 t번의 그 노이즈를 줘가지고 x 라지 t까지 가는데요. 만약에 이 라지 t가 무한대로 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노이즈를 엄청 많이 가한 이 마지막 최종 스페이스는 아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보통 그 디퓨전에서는 Q라는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고 우리가 디노이징에서 원래 이미지로 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P라고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주는 Q 프로세스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T-1번째 스텝에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노이즈를 줘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게 x0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 거는 마르코브 체인이기 때문에 각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곱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리언스 스케줄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각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노이즈를 주는 과정에 얼마나 노이즈를 많이 줄지 조절하는 부분이 스케줄링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한 번 갈 때마다의 각각의 노이즈 샘플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뭐 x1부터 x라지 t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임의의 타임 스텝 t에 대한 샘플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베타가 이제 노이즈를 얼마나 줘서 다음 스텝으로 갈지 있는 스케줄이었죠. 그래서 이 t 시점의 알파 t는 1-베타 t고 이 알파 바 t는 알파를 다 곱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오늘 전개하진 않았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전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그냥 쓰이는 간단한 개념만 하나 짚고 가자면은 일단 내가 t 시점에 있는 그 노이즈 샘플인데 내가 있기 위해서는 마르코브 체인인 이전 스텝에 있는 거에다가 어떤 노이즈를 가해서 온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여기 뒤에 부분이 그 임의의 노이즈를 나타내는 입실론인데 이 입실론이 아주 작다면은 그 T스텝이랑 T-1 스텝은 둘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합칠 때 쓰는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input x0를 특정 시점에 그 샘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forward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네, 이제 forward를 알았으면은 이제 reverse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reverse 프로세스가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는 그 t 시점에서 t-1을 샘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은 이 더 노이즈한 쪽이 이게 t가 큰 쪽이에요. 그래서 더 노이즈한 쪽에서 조금 덜 노이즈한 쪽으로 가는 거를 알고 싶은데 우리는 이 qxt-1 xt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퓨전으로 모델링을 하게 된 게 p세타고요. 이때 그 베타가 엄청 작으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도 가우시안일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랑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리버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트랙탑을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풋 x0의 컨디션을 둬야 된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인풋인 이 x0에다 컨디션을 두면 우리가 구하기 힘든 이 리버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트랙탑을 해지므로 이 식의 베이지안 룰을 적용해서 전개해 보면은 전개하는 과정을 제가 생략했고요. 그냥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전개가 가능해진다라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퓨전에서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식이 베리에이셔널 로얼 바운드 식을 막 전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3가지 텀이 나옵니다. 이 중간 과정은 혼자 써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3가지 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텀만 이해해도 오늘 다 이해하신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 라지 T, L T-1 그리고 L0가 있는데요. 여기서 L 라지 T는 디퓨전 프로세스인 우리가 Q가 그 파라미터가 없었죠. 그래서 이 L 라지 T는 컨스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있는 L0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디코더를 사용해서 어떤 그 인풋 X를 노이즈한 걸로부터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퓨전에서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텀인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거치는 이 과정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LT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T를 구하려면요. 이게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냥 특정 시점에 노이지한 이미지 자체를 프레딕션 하는 걸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걸 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막 잘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특정 시점에 노이지한 이미지 자체를 프레딕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이즈에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가해졌는지의 그 민을 프레딕션 하도록 포뮬레이션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입실론이 특정 시점에 가해진 노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에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가해줘서 어떤 임의의 타임 스텝 t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왔는지 그냥 노이즈 자체를 프레딕션하는 태스크로 바꿔가지고 이제 로스 펑션이 성립되게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텀을 빼면은 간단하게 방과 같이 그냥 노이즈 프레딕션 하는 텀으로 디퓨전 모델을 모델링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해서 이거는 이 논문만 베이스가 되는 이 DDPM이라는 논문만 몇 시간을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식이 되게 많아서 복잡하셨을 텐데 그냥 마지막으로 큰 그림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이랑 샘플링이 있는데 트레이닝 과정은 우리가 그 노이즈를 가는 스텝을 라지 T번을 적용하게 되는데
인풋 이미지로부터 특정 스텝까지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가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예측을 하는 과정을 한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요.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어떤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 스텝을 디노이징 스텝을 계속 거쳐서 인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노이즈를 샘플링하는 것도 약간 스토캐스틱하고 이 계속 돌아가는 이 디노이징 가족도 스토캐스틱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0를 뽑아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시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똑같은 이미지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랑 샘플링이 있는데 트레이닝 하는 거랑 샘플링 하는 거를 각각 그냥 크게 분리해보고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얼마나? 시간은 모델마다 다른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샘플링은 오히려 금방 하는데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네. 네, 보통 이 DDPM 같은 거 생으로 학습을 다 시키진 않고요. 이게 시파템 같은 작은 데이터셋은 학습시키는데 그나마 좀 며칠 안 걸리는데 큰 데이터셋 돌리면은 2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구글 리서치에서 많이 썼는데 그 GPU가 아니라 TPU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습시키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은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컨디셔널 조건은 다 이전 스텝에 있는 것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컨디션을 줘가지고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은 파인 튜닝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기존에 방금 설명해드렸던 건 다 이미지만 했는데 클릭 같은 거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정보를 추가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냥 페이스가 아니라 뭐 앵그리 페이스로 이게 모델이 새로운 뭔가 텍스트 정보에 기반한 샘플링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디퓨전 클립 이런 유명한 논문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샘플링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라지 T부터 제로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줄이자, 한 번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속도를 개선한 논문도 있고 그리고 뭐 스트로킹한 부분의 이미지를 바꾸자 하는 이미지 에디팅. 지금은 간단한 것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기존의 유명한 모델을 가지고 컨디션 조건을 추가해서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단점은 일단 지금 그 유넷 아키텍처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키텍처가 되게 커서 학습이 되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T번 가고 T번 와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이터레이티브하고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약간 처음 인풋 이미지를 줄 때 특정 스텝까지 그냥 노이즈를 한 번에 줘서 이 스텝을 약간 건너뛰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샘플링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네. 네, 샘플링도 별로 안 걸리긴 하는데 이게 라지 T번을 다 가야 되니까 이것도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이닝을 할 네. 때부터 디퓨전 프로세스도 저렇게 짧게 그거를 트레이닝 때 디퓨전 프로세스를 짧게 하려고 약간의 트릭을 쓴 논문들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 안 넣었는데 컴클로저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 되게 막 직관적으로 디퓨전을 빠르게 줘가지고 학습을 빠르게 시켰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컴클로저 디퓨즈 패스터 막 이런 논문이 있는데 노이즈를 가서 한 번에 뭐 스텝을 많이 가서 빨리 학습시키자. 네. 그리고 이게 디퓨전에서 그 샘플링 하는 과정이 되게 이터레이티브한데 이 과정 중에 약간 원본 이미지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컨디션 조건을 새로 만들어주는 태스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텍스트 정보라는 컨디션 준 것도 있는데 이미지 자체의 그 레이턴트를 변형시키기 위해 인풋 이미지에다가 약간 노이즈를 가해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시키고 그 다음 스텝으로 점프를 해서 샘플링을 한다든지 이런 잔잔한 기법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처음을 진짜 몰라서 그렇긴 한데 밴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 인풋으로 노이즈를 주고 뭔가 읽을 수 있는 데 네. 그거를 참고한 느낌 그런 거거든요. 걔는 그 노이즈를 줬다기보다는 약간 랜덤한 거를 줘가지고 랜덤성을 추가했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근데 여기에는 진짜 노이즈를 가해가지고 우리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로 만들어 갑니다. 어플스러한 네. 네, 어드버서리 하진 않고요.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